낭만서점 13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허남웅입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의 짧은 인터뷰가 네. 예, 어제 네. 공개가 됐는데요. 네,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저희 집계가 아직 안 됐다고. 아, 그랬군요. 네. 지금 방금 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낭만서점 135회는 허남웅 평론가님과 진행하는 첫 번째 정규 방송이 될 텐데요. 네. 그동안 네. 이 낭만서점 이제 방송 앞두고 좀 어떤 기분으로 네.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고정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이제 고정이 되기 전에 진주귀걸이 소녀 했을 때는 어떻게 분들이 들었을까 했고, 또 고정이 된 다음에는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출연했을 때는 어차피 한 번이니까 네. 그 한 번 이제 잘하면 되는 거고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쭉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잘하는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또 허이평론가님하고는 이제 함께했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가지고요. 한번 좀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이 예전에 네. 그 딴지일보에서 일하실 때도 네. 기사 많이 쓰기로 유명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썼죠. 네, 낭만서점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되는 네. 책 팟캐스트로서는 좀 흔치 네. 않은 그런 그렇죠. 방송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성실성 네. 강조되는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낭만서점에요.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한 85%를 여기다 쏘아 부으려고. 네. 지금 PD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 입에 발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안 계시면 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 막 이러고. 네. 자, 이렇게 유쾌한 허남웅 평론가님과 함께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누키타님의 댓글입니다. 갑자기 바빠져서 잠깐 못 들었던 사이에 팟캐스트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네요. 경아님 하차 소식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웅님도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댓글이 3월 9일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된 건 그러니까 허남웅 평론가님이 네. 저희와 이제 고정 진행자로 함께 한다는 건 나중에 네. 알려졌잖아요. 이거는 이미 예상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지력.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 방송도 횟수 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차분한 듯 진솔하게 또 유머러스한 두 분, 박혜진 평론가님, 성현 배우님 두 분 케미 짱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또 올해 낭만서점 북콘서트 공연 하나요? 기다려집니다. 꼭 기획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북콘서트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히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게요. 아직 낭만서점 북콘서트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저희가 4월 4일에 낭만서점 공개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낭만서점 스튜디오에 여러분을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저와 또 박혜진 평론가님, 김성현 배우님, 또 허남웅 평론가님이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그 일시와 장소를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소는요, 종로구 내수동의 경희구매 아침 4단지 교보문고 빌딩 지하 1층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북뉴스 교보북점.co.kr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지사항에 저희 자세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분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홍달샘님이신데요. 네. 오랜 이제 애청자라고 하시면서요. 여행해주는 유익 중 하나가 현실을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낭만서점 에피소드가 얼마나 소중한 일상의 벗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같은 작가를 읽고 같은 주제에 공감하고 말로 표현도 되지 않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문학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고 굉장히 좀 멋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문학과 낭만서점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책, 운명과 분노도 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읽고 공감을 표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SNS를 좀 찾아보다가 네. 이 운명과 분노, 그러니까 원서죠. 네. 그걸 들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은 네.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니라 네. 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네. 찍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네. 나와 똑같은 내용을 저렇게 읽고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예, 그런 궁금증. 아, 문화권이 그렇군요. 아무래도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다른 문화권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운명과 분노의 책을 네. 손으로 들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이런 책 읽어 과시하듯이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오늘 네. 아침에 네. 그 라디오 녹음이 있었어요. 예. 그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김영철 네. 개그맨 김영철 분이시거든요. 근데 책을 딱 보더니 이 책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못 빌려드리고 다음 주에 빌려드리겠다고 이러니까 저의 말을 좀 못 믿으시는지 인증사진을 찍어두자라고 하셔가지고요. 이 책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네. 김영철 네. 씨는 워낙 또 영어 이 강사로도 네.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서를 선물로 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랬다가 제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요. 한글로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봄날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르테미스. 교보문고 쌤에서 이북으로 구매해두고 시작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번 방송 들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아지네요. 오상은 배우님의 재즈 낭독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허이님 지난주 낭독 좋았는데 배우님 나오시니 하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낭독의 비교가 된다는. 네, 어느 분 댓글 저 본 기억 나는데 네. 예, 저하고 이제 허이 평론가님 하셨을 때는 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허이 평론가님 상대적 연기를 우위가 있다.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낭독을 하게 되면 상대적 우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운명과 분노 읽으면서요, 그 네. 대사 부분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마음 딱 잡고 연기하면서 읽었거든요. 혹시 누구로 연습을 하셨나요? 저 로토요. 로토요? 마틸드. 마틸드는 제가 목소리가 안 돼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목소리가 좀 앵앵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쪽 목소리랑은 잘 안 어울려서 로토 쪽으로 했는데 역시 그 하면서 역시 허이 평론가님이 잘하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낭만서점의 이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에 온 거고요. 네.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하자면 낭만 서점에 있어서 저에게는 병장 같은 존재이신 거네요. 병장이요? 네. 아니 왜 여기가 군대는 아니지만 그냥 함께 오래 했던 그냥 그런 사람이죠, 뭐 저는. 네. 낭만 속의 그대님이요. 3월 14일에 이제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이거 저에 대한 칭찬이군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소개해드리면 뒷북인데 허나웅 평론가님 편 재밌었습니다. 또 안 나오시나요? 이제 계속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허이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성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네요. 허허브라더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허나웅 평론가님과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죠. 그때 그걸 기획하신 기획자분이 저희를 허브라더스로 맞아요. 묻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명칭 그렇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기획해 주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저랑 또 영화 방송 프로그램 하셨을 때도 그때도 이제 허브라더스라는 걸로 이렇게 묶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성에 같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묶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뭐 저는 뭐 기분 좋죠. 그럼 만약에 허지웅 평론가와 저와 허나웅 평론가가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면. 허삼 트리오? 이건 중복이네요. 허삼 트리오니까. 허트리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아마 허지웅 평론가님이 거부하지 않을까. 뭐 저희랑 같이 하실 수가 없죠. 자, 그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책 선물 받으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분은 낭만 속의 그대.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오옹달쌤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한강, 흰으로 멘부커상 후보 다시 올랐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세계일보의 보도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작품 흰으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의 주인공이 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후보 지명이 된 것인데요. 맨부커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한강의 흰을 포함한 13명의 1차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흰은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전체 108편의 작품 가운데 1차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소설과 시의 경계에 있는 흰은 강보, 베네옷, 소금, 눈, 달, 쌀, 파도 등 세상의 흰 것들에 대해 쓴 65편의 짧은 글이 묶여있는 책입니다. 특히 세상에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둔 작가의 친언니였던 아기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한강 작가님의 책 굉장히 좋아해서요. 소년이 온다도 최근에 읽었고 예전에 대학 그 졸업할 무렵에요. 그때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채식주의자? 나는 육식이 더 좋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좀 낮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그 한강 작가님 또 이 맨부커상 후보에 올라가지고요. 뭐 상을 수상하던 말던 역시 그 한강 작가님은 항상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타결했죠. 그래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뉴스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는 소식입니다. 호킹 박사의 자녀인 루시와 로버트, 팀 호킹은 이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고 비범한 인물이었다면서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했으며 아이작 뉴턴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계보로 있는 물리학자인데요. 21살 나이에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연구에 몰두하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어간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1965년에는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연구원과 교수 등을 거쳐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대 수학 석좌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호킹 박사가 1988년 발간한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무려 1,000만 권 이상이 판매되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렇죠. 2014년에 개봉을 했던 에디 레드메인이 이제 호킹 박사 역할을 맞아요.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 영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가 이제 국내에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거기서 에디 레드메인이 정말 스티븐 호킹의 연기를 뛰어나게 펼쳤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스티븐 호킹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물에 대한 사연이 여가적으로 다를 만큼 그렇게 좀 인상 깊었다는 뭐 그런 좀 얘기가 되겠죠.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 시간의 역사 참 제가 놀러 갔던 거의 모든 집에는 이 책이 꼭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대중서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유명한 책들은 어느 집에 가나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삼국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간의 역사라든가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들. 맞아요. 저도 집에 책을 많이 좀 장식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구입해서 다시 장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죠.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복을 빌면서 시간의 역사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눈을 감을 때도 오히려 막 슬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호기심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35회 로런 그로프의 운명과 분노라는 장편 소설을 다룰 텐데요. 먼저 이 책을 쓴 로런 그로프, 헌엄 평론가님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978년에요.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첫 번째 장편 소설을 2008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템플턴의 괴물들. 이 작품이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요. 첫 작품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09년에는 소설집 섬세한 식용새들을 출간했고 2012년에 두 번째 장편 소설 아르카디아가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면서요. 이 미국 문학계에서 입지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아르카디아는 또 최근에 국내에서 또 출판이 되기도 해가지고요. 운명과 분노를 읽고 나니까 아르카디아도 좀 빨리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원래 출간 순서로 따지면 아르카디아가 한국에 먼저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 운명과 분노가 한국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은 다음에 이 아르카디아가 나중에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를 거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운명과 분노 같은 경우가 이 먼저 소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015년에 발표된 로런 그로프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이잖아요. 이 작품이 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최고의 책이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좀 혹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로런 그로프는 굉장히 좀 미국에서는 좀 대표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런 그로프가 아르카디아와 또 운명과 분노를 동시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해요. 야, 그게 참 저도 그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운명과 분노와 그리고 아르카디아의 어떤 문체 자체나 분위기 자체도 완전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 아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한 책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런 그로프가 트위터에 이런 반응을 남겼다고 해요. 네.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읽어보고는 다시 까무러쳤어. 그래. 이제 은퇴해도 되겠어. 그렇게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제가 쓴 글에 누군가가 유명한 분이 그런 걸 남겨준다면 이제 은퇴해도 좋겠어 라고 남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좀 그렇게 소감을 남겨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저도 뭐 대통령 정도? 대통령. 네. 꿈이 너무 크죠? 아니, 근데 대통령들이 이제 보통 여름 휴가에 어떤 책을 들고 가는지 뭐 이런 거 항상 매스컴이 주목을 하잖아요.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책 읽었는지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렇게 또 소개가 되면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약간 대통령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은 별로 그렇게 되면 않은데 사람들이 다 안 읽으려고 하겠죠. 근데 아주 그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책을 추천했다. 그러면 저도 과연 무슨 책일까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가 이제 리더가 됐을 때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으면 좋았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문화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 문화가 뭐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 크게 뭔가를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굉장히 좀 그 머릿속에 지식의 양식을 굉장히 넓혀주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최고의 책으로 뽑아서가 아니라 이 책이 갖고 있는 작품성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뭐 전미도서상 등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것인데요. 뭐 워싱턴 포스트나 타임 같은 이런 유력 매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니까 분명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책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운명과 분노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게 힘들죠, 정말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운명과 분노 한국어 번역본의 뒤에 추천사를 김민정 시인이 썼거든요. 근데 김민정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런 그로프의 운명과 분노를 읽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런 작가가 있다, 이런 소설이 있다 말하지 못했다. 600페이지에 육박하는 소설이니 줄거리 요약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그 주제적인 측면을 통과하는 단어들의 난감함이 예컨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의하라 할 때처럼 막막한 것이기도 하여 차라리 묵묵부답이 수월하기도 했던 까닭이다. 아, 그렇죠. 사실 600페이지에 그 달하는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한 것도 그렇고, 네. 특히 이 작품 같은 운명과 분노 같은 경우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 제목처럼 이 소설 자체도 운명장과 분노장이 있고, 운명이 그 남편 로토의 이야기를 꾸민다면, 분노에서는 이 부인인 마틸드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또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편과 부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그를 또 묘사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너무 이제 상업성만 따지다 보니까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작품들이 거의 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줄거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운명과 분노 같은 경우는 또 이 소설에서도 줄거리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취자분들을 네. 위해서는 네, 그런 축약을 안 네.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아까 허나웅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운명과 분노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운명은 남편 로토의 시점에서, 분노는 아내 마틸드의 시점에서 서술이 되는데요. 20여 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그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 소설을 읽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운명의 장을 다 읽고 분노의 장을 읽으면 앞에서는 그냥 그렇겠거니 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분노의 장까지는 다루기가 어렵고 네. 운명의 장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운명의 장은 로토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토라는 남자는 생수회사를 운영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요.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이 로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아들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사립기숙학교에 보내버리죠. 이후 대학에 들어간 로토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로토는 연극 배우를 꿈꾸는 화려한 청춘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극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운명의 상대라고 직감한 마틸드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22살 로토와 마틸드는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경제적으로는 힘든,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로토는 연극 배우로는 실패했지만 어느 날 그가 쓴 희곡이 주목을 받으면서 극작가로서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후 결혼한 지 23년이 되던, 그러니까 로토의 나이 46살 때 그는 아트갤러리 행사에 갔다가 아내 마틸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소설 속 문장처럼 비극, 희극, 그것은 오로지 관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로토의 삶은, 그리고 마틸드의 삶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희극일까요? 야, 이 어려운 줄거리 소개를 해내시네요. 네, 제가 이거 네. 집에서 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딱 소개해 주니까요. 운명의 이야기가 저한테 거의 다시 읽은 것처럼 기억에 이렇게 새록새록 오게 돼가지고요. 네. 예, 역시 허위평론가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이걸 대단하십니까? 되게 뭐라고 답하기 그러네. 네. 대단하다고 하셨지만 네. 사실 허나웅 네. 평론가님도 워낙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저는 이런 이렇게 어떤 못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 네. 꼭 그 평론가들한테 네. 이 작품의 줄거리 소개 부탁드려요. 그러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아니 메시지야. 네. 뭐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줄거리 요약하는 거, 특히 네. 이 운명과 분노처럼 네. 참 방대한 서사를 갖고 있는 작품은 뭐라고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허위문학평론가님 같은 분들의
운명. 네. 근데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니 분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운명과 분노, 네. 로토라는 인물이 네. 주인공인데, 이 로토가 마틸드라는 네.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네. 두 사람이 2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네. 마틸드의 어떤 비밀을 접하게 맞아요. 된 로토가 그렇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게 된다. 뭐 요약을 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네. 이 축약만으로는 네. 이 소설의 내용들이 그렇죠. 담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좀 다른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위기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 운명과 분노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라는 이제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모범적인 어떤 부부였는데, 아내가 사라지면서 결국에 이 가족이, 사실은 가정이 모범적인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면모가 있었다라는 네. 것을 굉장히 스릴러적인 미스터리적인 어법으로 얘기를 했다면, 운명과 분노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이면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 너는 나의 운명. 결혼할 때는 항상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예.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마 20년 넘게 오래 살다 보면 그 안에 쌓이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감정도 분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들을 이 운명과 분노가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특히 형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네. 로런 그루프가 이 책의 감사의 말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마음이지만 우리 결혼에 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다. 아, 행복하시겠네요. 네. 결혼에 대해서 양가적이다라고 네. 하는 건,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네. 나쁜 점도 있다. 네. 네. 그것이 어느 한쪽이 뭐 더 낫다, 뭐 이렇게 네.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하지만 네. 내 결혼 생활 자체는 괜찮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팬텀 스레드라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팬텀 스레드라는 그 제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이거든요. 네. 뭐냐면 귀신 같은 솜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실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얽혀 들어가는 욕망이 그 초래하는 사건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팬텀 스레드라는 제목이 또 운명과 분노에서 다루는 내용하고도 굉장히 좀 어울리는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팬텀 스레드가 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네,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네. 네. 뭐 운명과 분노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팬텀 스레드 허나웅 평론가님의 이 영화도 네. 한번 뭐 찾아보시오. 네. 근데 뭐 찾아보셔도 좋을 내용적으로는 꽤 비슷한 점은 없는데, 아마 그 제목이 주는 내용, 아마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네.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사실은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애증의 관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그런 애증의 관계들이 항상 문학적으로나 영화적으로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로런 그루프가 로토를 통해서 특권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 글에 옮기니 정현희 선생은 이런 네.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다 백인인 남자. 키까지 크고 똑똑하다. 거기다 로토는 창작의 재능을 타고났다. 그런 특권을 타고났다고 해서 바닥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운명의 신은 그를 바닥으로도 떨어뜨린다. 그것도 자주. 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요, 역시 세상은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한 게, 네. 저 같은 사람은 특권도 하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바닥을 치고 계세요? 올라갈 일만 이제 남긴 했는데, 바닥을 쳤습니까? 낭만 서점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기를 네.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특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저처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음. 그 사람이 바닥을 치던 힘들던 저렇게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작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점이 아마 이렇게 좀 그 번역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토라는 남자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매력들을 보다 보면 네. 아, 이 사람은 진짜 가진 게 많구나. 아, 네. 근데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소설 초반부에는 하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로토의 삶, 그의 네.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 이제 거웨인이라는 거웨인이죠. 네. 이름이죠. 이 아버지가 로토가 이제 10대 때 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로토가 쌍둥이 남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쌍둥이 남매의 이름이 남자는 콜리, 네. 여자는 그웬이입니다. 이 쌍둥이 남매와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약물과 술에 손을 대요. 맞아요. 네, 젊을 때니까. 예. 아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변에 관심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리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로토가 그웬이를 만나가지고 첫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 첫 경험을 하는 순간에 그 집, 이제 폐가였는데 불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떼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둘의 운명도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운명과 분노에서 운명이라는 편을 보게 되면 이 운명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 흐름이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는 뭐 운명은 좀 남성의 이야기니까 남성들은 뭐 직선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대계순을 따랐다는 그런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네.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이요? 네. 그렇게 뭐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삼재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면서 삼재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부모님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삼재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게 제 능력 부정인데 그래 삼재니까 안 좋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내년이면 끝나니까 내후년부터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주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보러 다니. 아니, 제가 보러 다니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보시고 알려주세요. 기어코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이 소설에 나오는 문장처럼 기꺼이 또 그걸 듣거든요. 굳이 거부하지는 않으시고. 네, 뭐 알려주니까요. 뭐 그렇죠. 들어이죠. 뭐 그리고 네. 또 듣기 싫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엄마는 특히 알려주잖아요. 너 삼재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네. 살려야 된다 이러니까 그냥 제 능력 부족을 그냥 그렇게 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삼재 때문이야라고 믿거든요. 네. 어떠세요? 운명에 대해서 좀 믿는 편이세요? 저는 운명과 숙명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 중 저도 그렇게 한 멋지게 명인데요. 말을 했거든요. 아니요. 네, 삼재 얘기해가지고. 숙명이라는 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태어나면 네. 반드시 죽는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 이건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삶의 어떤 궤적 속에서 네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네. 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네. 제가 그래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네.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저는 그걸 운명이라고 그렇군요.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지금 삼재에 맡기고. 네,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근데 아까 허나웅 평론가님이 뭐 네. 삼재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저도 사주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띄엄띄엄 관련 그렇군요. 책들도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예, 운명을 네.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왜 그렇군요. 타로 카드랑 네. 이런 거 관심 있듯이 네. 예. 저 어떻게 네.
여기에선 말을 할까? 그냥 관심을 좀 가지는 편이죠. 그럼 저는 어떤가요? 저의 운명은? 그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허희 선생님. 근데 그게 운명과 분노라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느꼈냐면 전 순서가 좀 달라요. 분노와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은 많이들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 좋은 경우 쪽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그 분노했던 감정들이 운명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이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운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운명과 그 분노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처음에 결혼 상대를 보고 운명이다라고 딱 눈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살면서 느끼는 것과 이 사람들은 또 만나서 운명이라 느끼고 사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참 저에게는 미스터리한 그런 부분이라는 쪽인 거죠. 그러면 허나운 평론가님은 혹시 뭐 비혼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직 미혼이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상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얘기하니까 또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군요. 아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혼주의자도 있고요. 아직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고 운명과 분노를 읽으면서 이 부부가 굉장히 부러웠던 게 물론 이 부부 사이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안 좋은 일을 이제 분노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천재라고 평가받는 로토와 그 천재를 이제 만든 그런 부인이 마틸드잖아요. 그래서 로토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배우로서는 영국 배우로서는 가망이 없었잖아요. 그런 로토의 그 가망이 없는 쪽을 글쓰기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키워준 게 마틸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혼자 사니까 거의 혼자 생활하니까 저 혼자 모든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 선택을 도와주거나 선택을 도와준다는 게 당연히 선택을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사실은 가능성이 없더라도 힘을 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과 관계가 이후에 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 사람의 관계이니까 옆에 누군가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자, 이제 소설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로토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영문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덴턴 스레셔라고 하는 선생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첫 수업이 참 좀 인상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덴턴 스레셔 선생이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토의 장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월이 되었고 영문학 수업 교실의 문이 열리자 붉은 망토를 걸친 두꺼비가 걸어 들어왔다. 유충 같은 얼굴, 창백한 낯빛,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킬킬거리는 웃음이 아이들 사이에서 한 차례 돌았다. 그 작은 사내는 망토를 휙 돌려봤더니 칠판에 덴턴 스레셔라고 썼다. 사내는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두 팔은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밀어져 있었다. 울부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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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어라.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 너희는 돌로 만들어진 인간. 내게 너희의 혀와 눈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 하늘의 둥근 천장을 쪼개버릴 것이다. 이 아이는 영원히 떠났구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나도 알지. 이 아이는 흙처럼 죽었구나. 거울을 빌려다오. 이 아이의 숨결로 거울에 김이 서리거나 돌이 뿌얘진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비웃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년들은 가만히 있었다. 로또 안의 미지의 공간에 불이 켜졌다. 여기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여기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었다. 자기는 남겨두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교실 가득 앉아있는 소년들을 힘껏 때려 침묵시킬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로토는 계속 흐리멍덩했다. 그 순간 그의 예리함이 번쩍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 작은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원래의 자기로 되돌아왔다. 담임선생님이 병에 걸리셨다. 흉막염? 수종증이던가?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나는 덴턴 스래셔라고 한다. 자, 그가 말했다. 말해봐라, 애송이들. 어떤 책을 읽고 있지? 앵무새 죽이기요. 아널드 캐벗이 작게 말했다. 맙소사. 덴턴 스래셔는 그렇게 말하더니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줄 맞춘 책상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며 소년들의 페이퍼백 책을 그 안에 휙휙 던져 넣었다. A번의 시인도 독파하지 못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인간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돼.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를 읽느라 땀 깨나 빼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육이다. 20년 안에 일본이 우리 제국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는 책상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사타구니 앞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우선 그가 말했다. 비극과 희극의 차이를 말해봐라.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엄숙함과 유머의 차이, 장중함과 가벼움의 차이요. 틀렸다. 덴턴 스래셔가 말했다. 속임수 질문이었어. 차이는 없다. 그건 관점의 문제지.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풍경이고 비극은, 희극은 극적인 사건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보는 것을 어떤 틀에 가두는지에 달렸지. 여길 봐라. 그가 말한 뒤 손으로 상자 모양을 만들었고 그 손 모양 그대로 교실 안을 가로질러 가더니 젤리롤 앞에 멈춰섰다. 칼라 위로 목이 삐죽이 나온 슬픈 소년이었다. 덴턴은 하려던 말을 꿀꺽 삼키고 세뮤얼 해리스 앞으로 손상자를 가져갔다. 동작이 날쌔고 인기 많은 갈색 피부의 소년으로 로토가 속한 보토의 콕스를 맡고 있었다. 덴턴이 말했다. 비극.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세뮤얼이 가장 크게 웃었다. 그의 자신감은 바람을 막아주는 장벽과 같았다. 덴턴 스래셔가 다시 손상자의 틀을 옮겨 마침내 로토의 얼굴 앞에 이르렀고 로토는 그의 부릅뜬 눈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희극. 그가 말했다. 로토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었는데 자신이 웃음을 유발한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연극의 세계를 보여준 덴턴 스래셔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였다. 마침내 로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길을 찾은 것이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의 낭독으로 저희 이 로토가 네. 어떻게 연극의 세계와 만나게 됐는지 네. 예, 나와 있는 장면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로토에게는 이게 나의 운명이다라고 좀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던 거죠. 네. 이 덴턴 스래셔와도 사실은 네.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맞아요. 예, 병에 걸렸고 네. 예, 뭐 임시로 맞아요. 지금 덴턴 스래셔가 영문학 수업에 들어오게 그렇죠. 된 것인데 그때 등장부터가 너무 웃겨요. 인상이죠. 네.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여러분 울부짖어라 이렇게 낭독을 한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네. 아예 서체도 다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5막 3장에 나오는 리어왕의 대사인데요. 이걸 덴턴 스래셔가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네. 이렇게 쭉 이제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네. 읊은 거겠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비웃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연극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그쵸? 이제 여기에 묻어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로런 그러프 이제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인터뷰를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네.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낭독해 주신 게 리어 왕이었고, 책을 읽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그런 좀 작품에 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어떤 한 대목이었냐면, 이 부부가 됐잖아요. 로토하고 마틸드가. 그때 이제 파티를 여는 장면의 묘사 같은 경우는 혹시 로런 그로프가 당시에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있어서 그런 대목을 좀 옮겨온 것이 아닌가. 네, 변주라고 네, 볼 수도 변주했던 어떤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여튼 이 로토가 네. 이런 연극의 세계와 마주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불이 켜졌다라고 돼 있냐면 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남겨두고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면 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는 결국엔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연극 배우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극작가로 성공한 것도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의 계속 변신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거조차도 이제 하나의 어떤 줄기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로토가 좀 그 나이대 사람들과 좀 달랐다는 게 그때 벌써 나에게는 연극이라는 것이 나의 운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래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장래를. 그렇죠. 그거 역시도 사실은 그 나이에 저를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이 뭔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것이 확실히 로토라는 애가 좀 달랐구나라는 좀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 로토가 또 조숙한 아이였다라는 것이 이 그웬이 콜리 등과 함께 모래사장에서 이제 모래를 막 파내면서 네. 이 나선형 모양의 어떤 독특한 구조물 같은 걸 이제 만들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라고 했을 때 로토가 사실은 내가 시간이라는 걸 맞아요. 만들고 네. 싶었다라고. 근데 그걸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는데. 네. 예. 이걸 보면 로토가 상당히 철학적인 아이구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의 궤적이었던 건데 시간의 궤적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운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궤적이 원이고 결국 끝에 닿아가는 지점이 어떤 점일 텐데요. 그 점의 형태가 사실은 이제 로토의 이야기를 다루는 운명 편에서 마지막 문단을 가장 중요하게 묘사하는 또 그런 핵심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극과 희극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 봐라라고 덴턴 스레셔 선생이 질문을 하는데 모범적인 답안,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밖에 등장하지 않는 한 소년이 엄숙함과 유머의 차이, 장중함과 가벼움의 차이요. 이거 교과서적인 대답 맞아요. 네. 틀렸다. 얘기하는 거. 이거 좀 괴짜예요, 선생이.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 프란시스코의 그 답변도 굉장히 좀 용감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얘기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근데 또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프란시스코의 운명도 여기서 좀 빗나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그 선생과 만난 첫날이잖아요. 첫날 이 선생이 어떤 성향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답변 잘못하면 혼나니까. 특히나 제가 다녔던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뭔가 섣불리 대답을 한다는 게 항상 저 선생이 뭔가 학생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더 높게 만들려는 그런 인상으로 저한테는 돌이켜보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자잘한 사건인데요. 사실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은 뭔가 큰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잘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또 이 책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쵸.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도 그때 초등학생 당시에는 뭔가 물어보면 손을 막 저요 하고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안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의 좀 변곡점인 순간이었구나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로토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뭐 이런 덴턴 스레셔 선생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콜리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친구죠. 네. 이 콜리와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콜리가 이 로토의 학교에 온 이유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리러 왔기 때문인데 네. 바로 자기와 쌍둥이인 그웬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네. 소식을 지금 전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게 그웬이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로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콜리였다면 로토를 찾아갔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콜리는 그렇게 찾아가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후에 또 이제 콜리의 어떤 사연도 등장하긴 하지만 네. 아마 또 콜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희극과 지금 비극의 차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인생사는 희극과 비극의 다 중간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나빠, 좋다 설명하기 전에 콜리의 입장에서는 이 로토라는 인물이 자기하고 어떻게든 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좀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직감한 로토도 네. 이후에 대학 시절까지 콜리를 돌봐주게 됩니다. 맞아요. 콜리는 로토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네. 콜리도 네. 이 그 바사 대학이죠. 네, 맞아요. 이 바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속된 말로 도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업도 다 듣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이 대학 시절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네. 로토의 어떤 연애가 참 뭐라고 할까요? 화려합니다. 네. 네. 이 로토의 대학 시절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면요. 네. 로토가 참 화려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190cm가 넘고 또 몸도 슬림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때까지만 해도 여드름이 또 되게 많은 학생이었다는 묘사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런 또 여드름의 흔적도 많이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눈에 굉장히 띄는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변의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리기도 네. 하고 또 로토 입장에서는 오는 여자 안 막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애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토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연극 그 배우 네, 배우로도 활동을 하니까 대학 네. 안에서 또 연극 배우를 하니까 네.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카리스마가 또 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네. 또 로토 같은 경우는 주인공 역할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자기의 이제 연극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햄릿. 그렇죠. 그 무대에서는 주인공인 햄릿 역할을 맡아서 네. 열연을 펼칩니다. 아, 멋있네요. 이렇게 네. 설명만 듣는 것도. 그렇죠. 예, 근데 저런- 이 햄릿의 주인공을 맡았다라는 네. 것도 이 작가가 계속 그 의도적인 배치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왜 하필이면 햄릿이었는가?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연극, 이 네. 햄릿도 역시 그 운명과 분노라는 테마를 갖다 네. 댄다면 또 부합할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이잖아요. 또 결국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되게 보고 있으면 뭐 남녀 관계든 그것이 뭐 상인의 관계든 다 그렇게 좀 운명적인 어떤 거대한 신화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그것이 셰익스피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작품들을 읽게 되면 항상 그 신화 같은 느낌을 네. 받게 되는데 거기에도 또 포함이 되는 어떤 대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의 연극 이후로 네. 뒤풀이 자리에서 자기가 운명의 상대라고 느낀 네. 마틸드를 만났다. 네, 그것도 네. 상징적입니다. 네. 그 장면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입구에 불쑥 그녀가 나타났다. 실루엣을 보면 키가 컸고 젖은 머리에 현관 조명이 후광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뒤 계단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 반쪽이 강렬하고 환하게 보였다. 붉어진 광대뼈, 플러시천 같은 입술, 앙증맞은 귀. 빗속을 걸어왔는지 몸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사람들 넘어 저 멀리 빛나는 찬란한 매력에 홀려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다. 그는 이전에도 그녀를 본 적이 있어서 그녀가 누군지는 알았다. 마틸드 뭐였더라?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뿜어내는
은은한 빛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저 먼 벽에도 가 닿았고 그녀가 만지는 것은 모든 인광의 빛을 발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로토가 닿을 수 없는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였다. 친구도 없었다. 얼음장 같았다. 주말이면 도시로 갔다. 그녀는 모델로 일했는데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다녔다. 파티에는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다. 올림포스 산의 신처럼 높은 곳에서 우아하게 존재했다. 맞다. 마틸드 요더였다. 하지만 오늘 밤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낸 그는 그녀에게 다가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 그녀가 그를 보러 나타난 것이다. 그의 뒤에서는 세상을 박살낼 듯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가 서로 몸을 비벼대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내려갔다. 세뮤얼은 그의 무릎에 눈을 맞았고 어느 몸집 작은 여자는 가엾게도 그에게 짓눌려 바닥에 쓰러졌다. 로토는 헤엄치듯 사람들을 헤집고 그 공간을 가로질러 마틸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발목 양말을 신었고 키가 182cm였다. 하이힐을 신어 눈이 그의 입술 높이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태연히 올려다보았다. 그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녀 안에 숨겨진 그 웃음을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가. 그와 마틸드가 함께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순식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의 과거는 사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틸드의 손을 잡아 그의 심장에 갖다 댔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나와 결혼해줘!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뱀 같은 하얀 목을 드러내고 웃으며 뭐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소음에 묻혔다. 로토는 그 아름다운 입술로 말하는 입모양을 읽었다. 그래. 그는 앞으로 블랙라이트 조명과 첫눈에 반한 사랑을 들먹이며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은 할 것이다. 그 세월 동안 친구들은 모두 몸을 숙인 채 활짝 웃으며 그 은밀하고 로맨틱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식탁 맞은편에서 그를 바라보는 마틸드의 마음은 읽을 길이 없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할 것이다. 기꺼이 라고. 기꺼이. 그래. 하나의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리고 다른 문이, 더 좋은 문이 활짝 열렸다. 네, 마틸드와 로토가 만나는 장면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로토가 마틸드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고요. 네. 첫눈에 반한 사람 치고는 네. 특히 저로서는 생각도 못할 말을 네. 바로 해버립니다. 네. 뭐 그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줘.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네. 나와 결혼해줘라고 얘기할 때는 또 상당한 용기도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상당한 용기를 요하는 게 운명의 상대를 만났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또 가능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네. 라고 하면 좀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어려울 듯하죠.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네. 글쎄요. 네. 제도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네. 제대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진짜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 네. 네. 물론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이제 결혼으로 가는 과정은 네. 어떤 일정한 시간은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들은 그냥 그
결혼이라는 걸 아예 전제해버리고 맞아요. 어떤 만남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로토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로토라는 인물 자체는 지금 이 당시에는 엄마에게 어떤 후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로토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건 제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고심 같은 게 아주 없었던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 로토가 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네. 그가 이 장면 자체를 네. 연극의 무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싶어요. 꿈이었다라는 그쵸. 거.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내가 지금 햄릿으로서 네. 열연을 펼쳤고 사람들이 다 나를 환호하고 있는데 네. 저기에서 지금 내가 내 눈을 네. 정말 의심할 만한 그런 운명의 그쵸. 상대가 나타났다. 맞아요. 그럼 나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네. 가장 연극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대목 봤을 때 만약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이 장면은 분명히 슬로우로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무대인 것도 같고 꿈인 것도 같은 게 이렇잖아요. 세상을 박살내쳤던 폭풍우가 몰아쳤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로토가 헤엄치듯이 사람을 헤집고 이렇게 막 공간을 가다 보니까 세뉴얼은 로토의 무릎에 맞아 눈이 맞았고 그렇죠. 예. 어느 몸집 작은 여자는 가엾게도 그에게 짓눌려 바닥에 그렇죠.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장면에서 방점을 찍는 역할을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로토의 시선에서 읽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런 장면을 저희가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분노의 장을 네. 예,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금 보면 그녀의 목소리가 소음에 묻혔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토는 마틸드의 입모양을 읽은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래라고 한 것 같아. 라고. 근데 그 입모양이라는 걸 여러분 네. 언제나 그렇죠. 해석하는 생각하기 사람에 따라 마련이죠. 다를 네. 수 있죠. 우리가 요거를, 누굴 부를 때 손짓 할 때 이렇게 네. 손 흔들 때 오라는 걸 수도 있고 가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로토와 마틸드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네.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로토의 고모인 셀리, 네. 또 로토의 동생인 레이철, 그리고 로토의 친한 친구 콜리와 네. 예, 뭐 자주 만남을 갖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맞아요. 네,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콜리 같은 경우는 성공은 돈이야. 돈이야. 라고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철 같은 경우는 나는 성공이란 뭐든 자신을 빛내주는 일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멋있죠. 레이첼. 네. 네, 영특한 아이고요. 그리고 고모인 셀리 같은 경우는 성공은 자신의 훌륭한 점을 찾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아지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성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로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트워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앤트워넷이 지금 로토와 마틸드와의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틸드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또 다른 사연이 있지만 일단 엄마 된 입장에서 오랫동안 아들을 못 봤는데 또 갑자기 결혼한다고 전화를 아들이 했잖아요. 네. 그런 순간 참 엄마의 마음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결혼을 막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알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거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마틸드가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레드 와인병을 먼저 탁 세게 내려놓고요. 네. 차갑게 말을 하죠. 네. 저기 있잖아요. 앤트워넷은 이 아파트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난 적도 없어요. 어머니의 선택은 화를 내는 것, 화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선택을 안타깝게 여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 약간 손을 떨면서 네. 그러니까 분노 때문이죠. 맞아요. 예, 이렇게 마틸드가 말을 그러니까 합니다. 마틸드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을 펴는 사람이 있고 손을 쥐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쥔다는 것은 사실은 안 좋다는 건데 아마 이 대목은 이제 손을 쥐고 있는 그런 그렇죠. 대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앤투어넷에 대한 어떤 불만의 감정들 네. 이런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네. 함께 가족들과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네. 이제 불거지게 된 거고요. 이후에 이들이 화해를 한다고 할까요?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 네. 참 저는 와 이거 어떻게 문학적이라고 해야 될지 네. 네. 참 기묘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이 로런 그로프 작가가 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좀 증명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징글벨을 로토가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화가 났던 마틸드도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예,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길을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우와 이 가족 뭘까 네. 하는 그 장면으로 네. 네,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나 결혼이 갖고 있는 겉모습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결혼의 달걀 껍질을 까게 됐을 때 그 속에는 네. 다른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래하던 장면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렇죠. 것으로 이 사람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유쾌하고 이 사람 걱정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저도 집에 가면 불 꺼놓고 혼자 예.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고민 때문에 무섭죠.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맞아요. 예, 있을 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쯤에서 저희 낭만 서점 속 코너죠. 각주달기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병준 선생님인데요. 네. 이분은 심리 상담학을 전공한 상담 전문가고요. 부부 치료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네.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셨고요. 책도 내셨는데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네.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칭, 니들이 결혼을 알아. 예, 등의 책을 내셨다고 해요. 네. 니들이 결혼을 알아. 그러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아마 부부들도 결혼이라고 하면 제 동생은 이제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는데 네. 가끔 물어봐요. 결혼이란 건 뭐야라고 하면 묻지 마. 나도 몰라.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이병준 선생님 모시고 이 운명과 분노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 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진행하고 있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저희 네. 낭만서점 각주달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저희가 로런 그로프라고 하는 작가의 운명과 분노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부가 예.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떤 비밀을 간직한 채 예. 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결혼에 대한 많은 책을 내시고 또 강연도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두 사이에 비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비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좀 얘기를 안 하고 묻어두는 게 결혼 생활에 더 좋나요? 네. 아니, 그 비밀이라는 게 네. 어떤 종류의 비밀인지를 알아야 일단은 이제 터놓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보통 이제 부부 관계에서 비밀이면 이전에 나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냐, 네.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비밀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설령 상대방이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네.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시치미를 떼야 돼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 사실 그 비밀은
알려져도 좋지 않고 안 알려도 좋지 않은 건 맞는데 네. 알려져서 손해보는 게 안 알리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보다 월등하게 커요. 근데 그렇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떤 사실들이 폭로가 된다면 그때 나중에 받게 되는 충격은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 더 클 수는 있죠, 당연히. 네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네. 사람의 과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본인이 관여한 건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 한 개인의 역사이긴 한데 그 역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역사만 있겠냐고요. 아, 네. 들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의 일부예요. 네. 네, 그것까지도 만약에 없어야 된다라고 전제하면 네. 이미 관계에서 그 관계를 수직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제는 모든 거 다 알아야 돼라고 하면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 소설에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요, 굉장히 일찍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남자 쪽에서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결혼 생활에서 운명이라는 거 하나 믿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그것이 너무 충동적인 어떤 생각일까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연애의 메커니즘하고 결혼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기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악기 상가에 갔더니 진짜 판타스틱한 기타가 하나 걸려 있어요. 네. 딱 보는 순간 저거 내 거야.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를 구입했다고 해서 좋은 기타를 샀다고 해서 연주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구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연주해 나가는 과정, 준비해 가고 익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대부분 사람의 착각은 구입하는 순간 연주는 자동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정신 나갔다는 말이 맞아요. 그 선생님이 워낙 많은 상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여러 가지 그 부부의 고민들 들으실 텐데 그렇죠. 예, 가장 많이 털어놓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여자들이 볼 때 이기적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제가 목이 마르니까 내가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예.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커피 마시러 이제 커피 사러 갈 때 물어요. 당신도 마실래? 아니면 챙겨오지 하나를 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만 사와요. 왜냐하면 이건 내 나이 니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상대방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왔더니 하나만 꼴랑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내 쪽에서 열받죠. 아니 어떻게 커피를 사면서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냐고. 예. 마누라는 생각 안 하냐고. 근데 그럴 때 남자들이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안 하는군요. 예. 네. 근데 실제 여자들은 그런 상황일 때 본능적으로 예. 관계적으로 두 개를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는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뭘 인정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네. 남자 입장에서 보면 괜한 일로 터집 잡고 시비 걸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쪽이 특히 수컷이 그러면 좀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타인을 좀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농담을 하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른다. 배우라고. 아, 네. 그럼 혹시 그 네. 배우라는 어떤 과정 중에요. 이렇게 좀 네. 저희가 오늘 전화드린 것도 운명과 분노라는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전화를 드린 건데 이런 네. 관계된 책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그거야.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객관적 분노가 아니라 주관적 분노라고 그래요. 네네네.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지 상대방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 네. 내가 볼 때 심각한 증상이지만 네, 이런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선생님 그 요즘에 그 졸혼이라는 것도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 생활을 유지하되 네. 어쨌든 각자의 생활을 나중에는 영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단적으로 얘기하면 졸혼의 개념을 얘기할 때 졸혼을 선언할 때 사실은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신나겠어요?
여성 쪽이. 거의 여성 쪽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남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억할 거는 네. 이제 조론이라는 개념은 관계에서 단절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의 특성은 누군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진전이나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감정적이나 에너지 소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충분히 나는 이제 의무나 어떤 걸 다 이행을 해왔고, 네. 충분히 나 객관적으로나 다 증명받을 만 하니까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겠다는 이야기지. 결혼의 개념은 사실은 쫓겨나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래서 남자들은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쨌든 결혼 생활을 다들 현명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 어떤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라 그러거든요. 네. 인과론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 형평 이런 것들이 맞죠. 네. 또 그런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결혼이라는 말은 결혼의 다른 말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도리어 이걸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높여가는 과정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관계 둘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관계의 가장 기본이고 늘 이제 어느 한쪽이 신나고 어느 한쪽이 혼나는 신혼기는 뭐 그다지 추천할 만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결혼이란 둘 다 좋아야 돼요. 그게 전제를 깔고 출발을 해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운명과 분노에 나오는 결혼의 네. 이야기들 저희가 좀 더 풍성하게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 각주달기 코너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선생님 많은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선생님과의 네. 각주달기 네. 어떠셨나요? 뭐 안나 카레리나 같은 작품에선 여자의 운명들이 좀 수동적인 방식이긴 한데 여기서 로런 그루프가 다루는 또 작품에서의 마틸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로런 그루프의 일종의 작가로서의 야망 네. 같은 거라는 좀 생각을 읽었어요. 네. 저는 이병준 선생님의 말씀 중에 네. 결혼이라는 건 결국 관계다. 네네. 특히 나를 낮춤으로써 네네. 상대방을 높이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네. 한다라는 거. 네. 근데 그건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저를 낮추면서 네.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평론가님 관계를 가져가고 보통,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네. 예, 낮추고 네. 상대방을 무한하게 제가 좀 농담이에요. 관계를 더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현명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들 네. 여러분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로토가 연극 배우로는 성공을 하지 못하지만 네. 극작가로는 큰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거두게 네. 됩니다.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면서 여러 희곡 작품들을 쓰게 되고 뭐 유명 인사가 되죠. 네. 예. 그런 가운데 이 로토가 어떤 갤러리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갤러리 모임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콜리가 마치 말을 흘리듯 그 아내에 대한 마틸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콜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로토는 몰랐던 거죠.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로토는 그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마틸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거든요. 아무 얘기를 안 함으로써 거짓을 말한다라는 어떤 이 작품의 명제 중에 하나가 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은 특이하게도 네. 연극의 형식, 그러니까 희곡의 그 형태로 맞아요.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장면, 땡땡, 갤러리, 동굴 같은 공간, 어둑하고 금색을 입힌 자작나무들이 벽을 숲처럼 둘러쌌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경 설명이 네. 나오고 인물이 나옵니다. 뭐 중년, 청년, 네, 청년, 콜리. 네, 콜리.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 랜슬럿. 네. 여러분 이 랜슬럿이요 로토의 본명입니다. 맞아요. 네. 예, 이 랜슬럿 그다음에 뭐 에어리얼, 에어리얼. 예,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네. 대사를 이제 서로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편에서요. 운명적인 사건을 다룰 때의 묘사가
이렇게 좀 평소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연극적이라든지 영화적인 묘사라든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방정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묘사를 함으로써 운명의 어떤 느낌들을 꽝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극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와 예,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고대 그리스에서 다뤘던 많은 희곡들은 결국 신과 인간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떤 고통에 처하는 건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네. 뭐 오이디푸스를 떠올려봐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리고 코러스들이 나와서 옆에서 네. 합창을 하면서 맞아요. 예. 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죠. 뭐 조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이 인물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약간 작가가 개입하듯 그렇죠. 이야기도 해주고요. 저는 그런 방식을 바로 이 운명과 분노가 차용했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로런 그러프 같은 경우도 이 운명과 분노를 쓰고 있을 때요. 그리스 신화에 쑥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또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차용이 됐고 자기식으로 변주했다고 네.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지나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족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게 현대소설에서는 거의 그렇죠. 쓰이지 않는 맞아요. 기법인데 이걸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네. 형식과 내용의 절묘한 조화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뭐랄까요 시너지를 발휘한 거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 공연할 때 엑스마키나라고 해가지고 데우스 일이 해결되지 않을 엑스마키나. 때 제우스 그렇죠? 엑스마키나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네. 이제 끝 하는 네. 방식으로 끝냈는데 이 소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살짝씩 좀 추임새를 넣듯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읽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데우스 엑스마키나 기계장치의 신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로런 그로프의 소설이 2015년에 유효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이 로토가 이 마틸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네. 이건 의도적으로 콜리가 네. 그렇게 일을 꾸몄다라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콜리가 로토에게 접근을 했던 이유는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뒤의 사연을 더욱 궁금하게 또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네. 예, 콜리가 자 너도 이 비밀을 알아야 해 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콜리가 그 얘기할 때도 그 부인과 또 관계 있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죠. 네, 이것까지는 여러분께 뭐 이게 스포일러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충분히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틸드가 거냐면 절름발이었다? 그거는 저 유주얼 서스펙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께 희곡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장면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에어리얼이라는 남자를 연기할 거고요. 제가 로토, 랜슬럿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뭐 마틸드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아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고 그런 사이?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순전히 비즈니스 관계였어요. 적어도 마틸드한테는. 비즈니스? 당신은 추측컨대 후견인이었나요? 알겠어요. 갤러리를 말하는 거로군요. 내가 배우가 되려고 했던 그 시절이요. 대체로 잘 안 풀렸지만 맞아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때 몇 년 동안 우리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죠. 감사하게도 제가 고맙다는 말을 했던가요? 아니요. 내가 애인이었어요. 남자친구.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좀 불편하네요. 당신과 마틸드 사이에는 아무 비밀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비밀은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어쩐다.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틸드한테 실연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잊은 지 100만 년은 지났어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이만 가봐야겠는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마틸드가 벗은 걸 봤어요? 내 아내와 사랑을 나눴어요? 섹스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해요. 했어요. 우리는 4년 동안 그런 사이였어요. 잘 들어요, 로토. 이 일로 놀라게 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마틸드 둘뿐이에요. 당신이 이겼고 당신이 그녀를 차지했어요. 나는 졌고요. 이만 손님들한테 돌아가 봐야겠어요. 이 일이 결국 별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되는지 알고 있겠죠? 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운명편에서 좀 예상 가능한 이야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분노편에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과 또 직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이 로토가 느꼈던 이 감정, 네네. 아내가 네. 사실은 뭐 이랬다니라고 그렇죠. 하는 거요.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가요? 뭐냐면 이건 로토와 만나기 이전의 일들이죠.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이제 로토의 입장에서는 네. 자기는 그 마틸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틸드는 아마 그 로또 본인만 이제 알았고 본인만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좀 흥분한 구어체라는 걸 우리는 또 좀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만약 로토가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려면 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20여 년 동안 네네. 이 에어리얼이라는 남자와 네. 끊임없이 어떤 뭐 연인 관계를 맺고 네. 있었다. 이러면 저는 뭐 네. 로토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네. 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낭독하면서 네. 이거 로또 만나기 전에 4년 전에 네. 뭐 그렇게 뭐 4년 동안 네. 에어리얼과 연인이었다고 하는 게 네. 그게 뭐? 그러니까요. 예,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거든요. 속이 좁네요. 근데 그거 로토가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로토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특권 의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좀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틸드도 무조건 자기에게만 굉장히 특별했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예. 훨씬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로토의 반응 중에 네.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틸드가 벗은 거 봤어요? 내 아내와 사랑 나눴어요? 네. 잠자리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저 너무 진짜 이 사람 뭔가 네. 유명한 극작가 맞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읽으면서 엄청 화냈나 보네요.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이 로토라는 인물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읽었잖아요. 네, 맞아요. 앞에 운명 부분을. 네. 근데 여기서. 인물이 이렇게 찌질했구나. 네. 그리고 제가 또 웃겼었던 건 네. 저희가 이제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어떤 그 대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쵸. 그 대담을 거기서. 하는 곳에서 네. 아주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맞아요. 막 쏟아놓습니다. 그렇죠. 로토가. 그래서 청중들에게 예,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네. 장면에서도 로토가 이런 사람이었나? 네. 라고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 로토가 누리는 많은 부분들은 뒤에서 마틸드가 로토에게 알리지 않고 도와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로토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허점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인 마틸드의 입장에서는 그 허점들을 그 마틸드 본인이 가려줬을 때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겠다라고 마틸드는 좀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우는 측면들이 소설에는 있는데 마틸드가 아마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로토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워줬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로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감을 하다가 네. 저는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네, 부분들, 맞아요. 네, 네. 뭐 이런 곳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운명장을 여러분 조금은 지루하게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네. 예, 좀 읽어가면서 네. 이게 막 아주 빨려드는 어떤 서사의 느낌은 많이 얻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반전이 일어나냐면 네. 분노편을 읽어 나가면서 맞아요.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운명을 읽을 때요, 저의 고정이 돼서 첫 이제 다루는 네.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루하고 뭐 재미없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든 잘 읽어야 돼, 잘 이해해야 돼, 잘 설명해야 돼.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좀 지루한 느낌보다는 의무감 같은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영화 소개를 평론가들이 할 때요. 네. 마지막에 평점을 매기고 네. 그리고 한 줄 평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해봐야 안다. 해봐야 한다. 예. 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경험으로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별점은요? 5개 만점인가요? 네. 네, 그럼 저는 별 4시요. 오, 4개. 네. 4개를 주시는 이유는요?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분노편에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읽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명에서는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그냥 다른 책에서도 읽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분노를 읽으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형식적인 측면이 이 소설은 다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면에 있는 이야기, 결혼이 운명이라고 했을 때 그 이면은 이제 분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무대, 우리는 그곳의 배우들. 너무 멋있잖아요. 제 한 아니요, 줄 평이 이거- 너무 떨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네. 셰익스피어가 네. 글로브 극장이라는 곳에서 네. 자기의 작품들을 상연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글로브 극장, 세계 극장인데 네. 그 세계 극장에 이제 붙어 있는 표어가 네.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다음부터 저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즉석에서 만들지 않고 미리미리. 네. 네. 저는 이런 한 줄 평을 했던 이유가 운명과 분노를 이제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연극이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건 워낙 이제 셰익스피어의 자장이 강력하게 네. 드리워져 있기 때문인데, 이 무대라는 곳에서 다들 어떤 역할,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자신의 얼굴은 거기에 섞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분리되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모든 양상들을 운명과 분노가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봤습니다. 멋있네요. 부럽네요.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운명과 분노, 허남웅 평론가님이 택한 네. 책으로 낭만서점 꾸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압박감이 크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 압박감을 버리는 게 중요한 문제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귀엽게 봐주셨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시사회 같은 거 하면 감독님 배우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 뭐 예쁘게 뭘 봐.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기분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과는 또 낭만서점 136회에서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